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 도전 11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신선한 유기농 원물을 건조시킨 뿌리 성분을 이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이때 건조 성분의 중량을 신선한 원물로 환산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네, 그러니까 이 물에다가, 원래 물에다가 어떤 성분을 넣는 거죠. 추출물을. 이래서 유기농 화장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대 맛으로 넣어야 되는가 그 얘긴데요. 보통 유기농 추출물을 넣을 때 뭐 뿌리나 아니면 식물의 잎, 그리고 과일, 뭐 아니면 과일 물, 뭐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많을수록 많이 넣고 건조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적게 넣으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일단 그런데요. 첫 번째로 나무 껍질 같은 뿌리 또 씨앗 같은 완전히 건조한 것은 1대 2.5 비율, 그러니까 1이 원물이고 이 추출물을 2.5개, 이제 나무 껍질, 뿌리, 씨앗 같은 걸 2.5 배율로 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잎이나 줄기, 조금 더 수분이 있죠? 얘네들은 1대 4.5 비율로 넣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조금 더 함유가 되어 있죠? 얘네들은 1대 5.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즙 같은 거요. 과일즙이나 물이 많은 과일, 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은 1대 8, 뭐 오렌지 파인애플 같은 거겠죠? 1대 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일을 기준으로 1대 5, 2를 넣었으면 반을 넣는 거죠, 과일은.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장 건조한 것은 그 반, 2.5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뿌리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1번 1대 2.5, 1대 2.5,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고객의 상담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제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고객이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면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글리세린을 추가해서 배합을 해드릴게요 라고 제조를 했어요. 글리세린 배합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고객이 피부에 여드름의 고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그럼 살리실릭 애시드 함유한 제품 넣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죠. 네, 살리실릭 애시드가 여드름에 좋으니까요. 그 함유되어 있는 살리실릭 애시드를 첨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거는 괜찮죠. 세 번째, 고객이 피부색이 짙어지고 칙칙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관리사가 당나무 추출 함유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라고 하죠. 당나무 추출물은 미백에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번째, 고객이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아하 제품 함유한 제품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네, 아하 제품은 각질 개선에 효과가 좋죠. 네, 그래서 1, 2, 3, 4번 다 맞네요. 5번 한번 볼까요? 네, 고객이 피부에 화장품 사용 후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을 할 때 어성초 성분을 추가 배합해서 제조한다. 네, 어성초 성분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지만은요. 이거는 지금 성분을 바로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전문의랑 상담하라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전문의. 붉은 반점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문의랑 상담을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치가 제대로 못된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올바르게 업무를 진행한 경우는 뭔가요? 자, 기업. 일반인의 판매할 목적으로 출시된 화장품을 소분해서 판매하였다. 화장품 소분해서 판매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일반인의 판매할 목적으로 출시된 화장품이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 출시된 제품만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의 내용물에 쿠민 열매 오일을 첨가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쿠민 열매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첨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아니에요. 기억 니은 일단 제거를 해볼까요? 그러면 답은 5번인데요. 디귿 리을 한번 바꿔야 맞는지. 화장품 내용물에 히아루론산을 첨가하여 판매하였다. 네, 첨가가 가능하죠. 히아루론산은. 리을,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은 원료와 내용물을 혼합하였다. 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 받은 원료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적절한 용기의 재질은 용기의 재질을 선택하라는 거네요. 보기에 보니까 투명하고 광택이 있다. 내 약품성이 우수하다. 샴푸 등 포장하는 데 사용된다. 단단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샴푸 등 포장할 때 사용되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샴푸 같은 경우 이렇게 페트병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 투명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하죠. 광택도 있고 내 약품성 안에 이제 약품성으로 이제 전이가 되지 않게끔 잘 코팅이 되어 있고 단단하죠. 그래서 페트 같은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HDPE는 이거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요. 단단하지만 투명하지는 않고요. 네, LDPE는 앞에 L만 다르네요. 이거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요. 택배 비닐 같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PP는 뭐냐면 단단한 플라스틱인데요. 단단한 플라스틱. 왜 조그만 뚜껑, 하얀색 뚜껑, 단단하게 치약 뚜껑 같은 단단한 뚜껑을 PP라고 해요. 또 PS는 충격 방지용으로 단단하겠죠. 그래서 문구류나 커피 뚜껑 같은 거 있죠. 우리 일회용 커피 뚜껑 있잖아요. 일회용 커피 뚜껑. 그런 것들을 P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페트가 맞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성분 중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25종의 향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알러지 유발 성분이 25종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다 외우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한번 알러지 유발 성분 25종을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화장품 향료 중에서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된대요. 그 25종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문제를 한번 풀었었는데요. 해당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제품이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 계산을 할 때 바디로션이 250g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리모넨을 0.05g 넣을 거다. 그러면 바디로션 250분의 리모넨 0.05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산출된 금액이 얘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이였기 때문에 0.001%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초과하니까 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또 한 가지 내용량 10mg 초과 50m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여부를 생략이 가능해요. 하지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만약에 표시 면적이 확보가 되면 이제 용량이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생략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좀 큰 거여가지고 쓸 여유가 있다 하면은 표시하라라는 내용이겠죠. 또한 천연 오일이나 식물 추출물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해당 성분이 착향제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 기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은 이 제3조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제3조 관련 성분을 25종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개정이 2019년에 되었고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밀 신나말, 두 번째 벤질 알코올, 세 번째 신나밀 알코올, 4번 시트랄, 5번 유제놀, 6번 하이드록시 시트로네랄, 7번 아이소유제놀, 8번 아말신나밀 알코올, 9번 벤질 살리실레이트, 10번 신나말, 11번 쿠마린, 12번 제라니올, 13번 아니스알코올, 14번 벤질 시나메이트, 15번 파네솔, 16번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17번 리날룰, 18번 벤질 벤조에이트, 19번 시트로네롤, 20번 헥실 신나말, 21번 리모넨, 22번 메틸 이가 옥티노에이트, 23번 알파 아이소메틸 아이오논, 24번에 참나무 이끼 추출물, 25번에 나무 이끼 추출물. 네, 이것들을 계속 시험에서 익숙한 성분들이죠. 저도 외우는 게 너무 안 돼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요.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숙지하고 하고 있어요. 예, 외우는 게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앞에 머리만 따서 분류를 해가지고 외우기도 하는데요. 저는 외우는 거는 원래 못하기 때문에 외우는 건 포기하고 계속 반복 학습만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중요한 것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1% 초과하면 안 되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해서 넣을 수 있다.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중요하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성분 중 알러지 유발 가능성 있는 25종 향료 우리 살펴보고 왔죠. 실트랄, 제라니올, 파네솔. 네, 기억나요. 쿠마린 기억납니다. 근데 멘톨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얘는 탈모 증상 탈모 완화할 때 넣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성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선크림 제형의 품질 성적서이다. 선크림 제형이라 그랬어요. 이 다음의 항목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품질 성적서를 보니까 시험 항목과 시험 결과가 있어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걸 고르는 거겠죠. 네, 품질 성적서를 살펴볼까요? 네, 시험 항목과 시험 결과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유통 화장품 안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납은 점토를 원료로 한 분말 제품은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다음에 니켈인 경우에는 눈화장용 제품은 35 마이크로그램 이하, 색조 화장품은 3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밖에는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비소는 10, 수유는 1mg, 안티몬은 10, 카드뮴은 5예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수은 있었죠. 수은은 1마이크로그램 이하가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디옥산은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메탄올은 0.2% 이하, 물유지는 0.002% 이하여야 되고요. 포르말데히드는 2000 마이크로그램 이하, 물유지는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프탈레이트는 총 합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돼요. 여기에 프탈레이트도 디뷰틸 프탈레이트,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에틸 헥실 프탈레이트의 하나입니다. 또한 총 호기성 생균수 같은 경우에도 역류화용 500개, 이거는 몇 번 했죠. 물유지는 100개, 또 기타 화장품은 1000개 이하. 우리 선크림이라고 했으니까 기타 화장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제품 3개의 시험 결과가
내용량, 표기량의 97%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납과 니켈, 비소순, 이렇게 성분들을 나열하고 성분의 용량을 명시했어요. 검출 허용 한도를 명시했죠. 또 미생물 한도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내용의 표기량에 대해서 97% 이상 중량을 내용량으로 합니다. 다만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합니다. 화장 비누는 95%죠. 그리고 또 영유아용 제품류에 대해서도 분류를 했고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분류를 했고요. 또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도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징크 옥사이드는 10%라고 했어요. 이거 25% 이하라고 저번에 배웠었죠. 자외선 차단제 하면서요. 네. 그리고 시녹세이트, 이것도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얘는 5% 이내예요. 네,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수는 1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된다고 했죠? 요거는 괜찮고요. 총호기성 세균수는 1000개 이하여야겠죠? 기타 화장품이니까. 또 페녹시 에탄올은 보존제로서 1% 이내로 사용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기준에 안 맞는 것이 요 페녹세이트, 시녹세이트 7% 들어간 것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안전 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공통적인 안전 기준 중 보기의 빈칸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중급의 속이 얼마 허용 한도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이 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들어가야 되고 철이 2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들어가야 한다. 네. 니은은 저 알 것 같은데 비소 같은데요. 비소. 그러면 중금속은 몇 그램인가? 중금속은 20g 같기는 한데요. 한번 다시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할게요.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의 헤어 제품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이라고 했죠. 이것이 다음 각 코의 기준이 적합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pH는 4.5에서 9.6 사이여야 한다. 또 알칼리는 0.1 나트륨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해서 7ml 이하여야 된다. 또한 6번에 보면 중금속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네, 중금속이었네요. 중금속 20 마이크로그램 이하였네요. 그리고 비소 5 마이크로그램 이하. 네, 비소가 맞췄네요. 아까 요게 가로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철은 2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돼요. 네, 일제를 말하는 거였었네요. 그죠? 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기에 중금속은 2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정답이고, 5 마이크로그램 들어가야 되는 것은 비소라고 우리가 보고 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의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이에요. 아닌 것 찾는 거네요. 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업자. 네, 판매업자가 바뀌면 신고해야 되죠. 네. 두 번째,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장을 하다가 메뉴를 바꿨어요. 메뉴를 바꿨는데 그거 바뀌었다고 신고하나요? 아니죠? 네, 2번이 답인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다음 3번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네, 브랜드 이름 바꾸면 바꿔야 되겠죠. 매장 이름 바꾸면 변경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또 4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 네, 이 조제관리사가 바뀌면은 변경해야 되죠. 5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네, 이사 가는 경우에도 꼭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의 포장재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 찾아봅시다. 네.
자, 1번. 포장재의 입고 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네. 화장품 포장하는 거, 그 부분에 써 놓아야 되죠.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그 검증 자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 1번은 맞고요. 2번, 포장재 보관소의 청정도 등급은 4등급이다. 네, 맞습니다. 네, 3번,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1차 포장이라고 한다. 네, 1차 포장은 바로 제품에 딱 붙어 있는 거죠. 4번,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외부 박스를 포장재라고 한다. 이거는 아니죠. 외부 박스는 포장재가 아니죠. 그냥 겉에 박스죠. 네, 1차 포장, 2차 포장으로만 우리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5번,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포장재를 2차 포장재라고 한다. 네, 5번 맞네요. 네,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용기에 바로 이렇게 라벨링 붙어 있는 것을 1차 포장재라고 하고, 그 외부에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2차 포장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박스는 포장재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 화장품 제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보기를 볼게요.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형상의 제형이다. 네. 반고형상이니까 고체는 아닌데, 뭔가 큰 분자로, 끈덕끈덕한 분자로 이루어진 걸 말하겠죠. 그러면 로션젤과 겔젤과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화장품 제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로션제라는 것은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해서 점액상으로 만든 것이고요. 액제라는 것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을 말하고요. 크림제라는 것은 유화제 등을 넣어서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해서 반고형상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이건 유화제를 넣어서 로션제와 크림제에서 다른 것은 반고형제냐 점액상이냐가 다르죠. 점액상, 반고형상. 이게 로션제와 크림제의 차이점입니다. 또 침정 마스크란 액제, 로션제, 크림제, 겔제 등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부직포 등의 지지대에 침적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겔제란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형상을 말한다. 네, 겔제였네요. 그죠? 문제가. 자, 에어졸이란 스프레이를 말하죠. 그래서 원액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 등의 압력을 이용해서 안개 모양, 포말상 등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 분말제라는 게 있어요. 균질하게 분말상 또는 밀입상으로 만든 것, 부형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보기에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의 큰 유기분자로 반고형상의 제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겔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중 화장품의 분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찾는 거예요. 네. 1번 아이크림, 눈주위 제품, 기초 화장품 제품에 들어간다. 네, 맞죠? 2번 외음부 세정제, 인체 세정용 제품. 네, 맞죠? 5번 클렌징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씻어내는 거 맞아요. 네. 4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인체 세정용 제품. 아니죠. 이것은 눈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가죠. 저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눈 화장용 제품류에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있습니다. 또 기초 화장품에 메이크업 리무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있다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같은데요. 5번 한번 볼게요.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기초 화장품 제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전성분표에서 성분을 그 기능상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잘못 이어진 것은 전성분 표시 보니까 정제수도 들어갔고 글리세린도 들어갔고 글리세린 피부 보습하고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또 카보몬은 점증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폴리솔베이트 80은 유상과 수상을 안정하게 만드는 유화제예요. 유화제, 부드럽게 녹여있는 유화제. 또 카나우바 왁스는 보습 효과가 있고 부드럽게 펴발리게 해주는 성분이죠. 또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로 쓰이죠. 그런데 이걸 대체하는 성분들이 잘 짝지어진 것들을 나열해 놨는데 이 중에 잘못 짝지어진 게 뭐냐? 인 거죠. 1번에 글리세린이 일리헥산디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보습제로서 일리헥산디올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카보모 잔탄검으로 되어 있어요. 잔탄검도 점증제죠. 점증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폴리솔베이트 80과 솔비톨이 짝지어져 있어요. 폴리솔베이트가 아까 뭐라고 쓰였냐면 유화제라고 했어요. 유화제. 그런데 솔비톨은 보습제예요. 보습제. 그래서 요거는 다르게 짝지어진 게 아니네요. 4번에 카나부아 왁스와 비즈 왁스. 이거는 유성 성분으로 똑같이 보습을 높여주는 대체제로 사용 가능하고요. 5번에 페녹시에탄올과 벤질알코올 요거 보존제로서 1% 이내 사용해야 되죠. 보존제로서 둘 다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들어가는 성분들과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